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세론 이론 중에 장풍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형세론 이론 중에 득수법, 물을 어떻게 하면 잘 얻으면 풍수적으로 좋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도풍순이, 마을풍순이, 서원풍순이, 사찰풍순이, 궁궐풍순이 하는 것들을 풀 때에는 이론이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형세론, 형국론, 자향론인데 형세론과 자향론은 터를 잡는 이론이었고 자향론은 그 터에서 어디로 방향을 정할 것인가 그것을 정하는 이론이라 했습니다. 간용법은 뒤에서 들어오는 우리 집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산줄기 한 줄기만을 따지는 이론이고 장풍법은 그 주변에 산들이 어떻게 그 터를 잘 감싸고 보호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뒷산에서 산줄기가 우리 집까지 들어옵니다. 그럼 요 뒷줄기 한 줄기만을 따지는 것을 간용법, 그 다음 주변의 산들을 관찰하는 방법들을 장풍법, 그 다음 그러면 이 산과 우리 터와 이 산들과의 사이에는 뭐가 반드시 흐르게 된다? 물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줄기로 인해서 산줄기가 오다가 물을 못 넘어가서 이 안에 산기운이 모여서 어디가 반드시 명당터가 된다? 그것을 정하는 이론이 이제 정혈법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는 거예요. 제일 큰 개념은 산줄기가 오다가 물을 만나면 산기운이 물 때문에 못 건너간다. 다시 말해서 산기운이 이제 끊어졌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산기운이 크게 쫙 몰려오다가 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맞은편 산으로 못 넘어갑니다. 어디에 모이게 된다? 이 안에 산기운이 모여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산기운입니다. 산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측지하라. 물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면, 물을 만나면 개수측지하라. 곧 멈춘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가급적이면 모양이 어떠면 좋다? 물줄기도 이 털을 향해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 산줄기를 더욱더 잘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앞에서 막고 있어야 된다. 옆에서도 이렇게 막아줘서 어디론가 흘러나가면 좋겠다는 논리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하회마을입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인데 물의 낙동강이 이쪽으로 돌아서 그 다음 S자로 돌아서 또 쭉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동 하회마을이 물줄기에 의해서 그대로 이제 더 이상 다음 맞은편 터로 못 넘어가고 이 안에 모여있는 것이 좋은 땅기운을 갖고 있다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앞에,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부분에 왕비가 사는 교태전, 그 다음 임금이 있는 강령전, 그 다음 이제 편전인 사정전, 그 앞에 이제 근정전, 근정전 앞에 근정문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근정문입니다. 근정문 앞에 일부러 개천을 만들어 놔가지고 더 이상 산기운이 오다가 이것을 넘어가지 말아라. 궁궐 안에 좋은 기운이, 산기운이 모여 있어라 해서 일부러 이렇게 개천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왕릉입니다. 왕릉마다 전부 다 왕릉이 여기 있는데 왕릉 앞에 계곡이 흐르는 것을 공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물줄기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왕릉의 기운이 왕릉계에 모여있도록 하고 이 계곡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그대로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계수 측지하라. 물을 만나면 산기운이 못 넘어간다라고 하는 논리인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창덕궁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뒷맥이 이제 보현봉에서 응봉으로 내려와서 이 부분이 창덕궁입니다. 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창덕궁이고 이 밑에가 종묘가 됩니다. 그 다음 또 이쪽 사진도 역시 이쪽 빨간 부분이 창덕궁이고 이 밑에가 종묘 부분이 되는데 파란색 물줄기가 이쪽에서는 한 줄기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쪽에는 밑에서 3개로 흘러나가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영조 때 한 줄기로 흘러나가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한 줄기를 청계천을 흘러나가는 이 한 줄기를 앞에 2줄기를 더 만들어서 창덕궁 앞에 이제 여기는 창덕궁이 됩니다. 창덕궁 앞에 2줄기를 더 만들어서 이제 기운이 더 모이게끔 그래서 산기운이 더욱더 우리 왕궁에 좋은 일이 생겨서 더 좋은 기운을 받고자 해서 3차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공사를 언제 했느냐? 1760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1750년대 한양지도는 1차수였고 청계천 흘러나가는 게 1차수였고 그 다음 1760년대에 공사를 해서 1770년도에는 3차수 밑에가 물줄기가 3줄기로 돼서 산기운을 더욱더 보강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풍수에서는 직류수와 공류수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물줄기는 굽이굽이 흘러나가는 것도 있고 직선으로 쭉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류수는 풍수상에서는 안 좋습니다. 공류수가 좋은 것입니다. 아까 하회마을 보셨죠?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는 물줄기가 굽이굽이 흘러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줄기가 이러고 내려갈 때 산기운은 그럼 이쪽에 산기운이 이렇게 오다가 이 강물 때문에 이쪽으로 못 넘어갈 것이고 산줄기가 또 이렇게 오다가 이 물줄기에서 이쪽으로 못 넘어갈 것입니다. 그럼 이쪽에 이제 산기운들이 맺혀 있게 되는데 A 지점, B 지점, 그 다음 C 지점, D 지점이 있으면 이 중에 좋은 자리는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물로 감싸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좋은 자리가 되고 그 다음 이쪽에서 산기운이 오면서 이쪽이 C 부분이 좋은 자리가 됩니다. A 부분은 오다가 산기운이 어떻게 된다? 퍼져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 D 부분도 산기운이 오다가 퍼져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감싸서 B와 C 부분을 뭘 한다? 둘러쌌다 해서 환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줄기는 땅 기운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좋은 형상이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가운데 물줄기가 한강입니다. 그럼 물줄기가 남한강, 북한강이 위에서 만나서 이러고 이제 인천 앞바다로 흘러나가게 되는데 여기가 강북이 되고 이쪽이 강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이 A 부분에 속함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쪽은 물줄기가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은 B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가 옛날부터 뭐라고 불려왔느냐면 천호지지라고 불려왔습니다. 천가구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터다.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천호지지라 불렸는데 지금은 무슨 이름이다? 천호동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1000가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으면 정말 큰 터였습니다. 몇십 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1000가구가 들어갈 정도였다.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북 남원에 있는 실상사 옆을 흐르는 개천이 됩니다. 실상사는 통일신라 말 때 만들어진 구산선문 중에 이제 하나인 실상사인데, 실상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으로 개천이 쭉 흘러나갑니다. 이 뒤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직류수다 보니까, 물살이 점점 갈수록 빨라지겠구나. 그러면 물살이 점점 빨라진다는 소리는 뭡니까? 직류수가, 살기, 여기서 죽인다라는 뜻이 아니고 거세진다라고 하는 살기입니다. 그래서 나쁜 걸로 치는데, 자꾸 살기가 강해지겠구나. 그래서 이 주변에 무엇을 세웠다? 브레이크 시스템을 하나 장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돌장승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실상사가 직류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돌장승을 세워서, 지금은 3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돌장승을 세워서 오는 것을 한 번 더 브레이크를 걸어줘서 살기가 뛰지 않도록 만들어주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을 어귀마다 전부 다 장승들을 옛날엔 세우고 살았죠. 그것은 우리 마을 안에 있는 좋은 기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말아라 브레이크 시스템을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바깥에 거센 기운이 함부로 잘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게 마을 어귀마다 있는 장승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과 관계된 것인데, 산과 물을 볼 때는 어느 것이 음이고 어느 것이 양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것이요, 그 다음에 팽창하는 것이요, 능동적인 것이요, 움직이는 것이요, 그 다음 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자요, 그 다음에 뭐 달이요, 그 다음 팽창에 비해서 수축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능동적인 것에 비해서는 수동적인 것이요,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안 움직이는 것이요, 이렇게 이제 음양 구분을 하게 되는데, 풍수에서는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활동적이냐 비활동적이냐라는 관점에서 음양을 구분해서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은 움직이지 않음으로, 부동임으로 여기를 산 기운을 음의 개념으로 보았고, 물은 계속 흘러감으로, 움직임으로 그것을 양의 기운으로 본 것입니다. 행여 음양 오행에서 이야기할 때 음양 오행, 목, 화, 토, 금, 수라고 할 때 그 수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수는 물 그 자체입니다. 움직이는 물. 자, 그러면 산은 이미 음입니다. 음은 어떤 기운을 얻으면 가장 자연스러워지겠습니까? 조화로워지겠습니까? 당연히 양의 기운을 받으면 조화롭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산은 원래 몸이 음의 몸이므로 양의 기운을, 양의 행동을 하면 조화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산은 양의 모양새를 가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산은 꿈틀꿈틀 거리는, 힘차고 꿈틀꿈틀 거리는 그런 모양새면 좋겠다. 그래서 산을 우리 뭐라고 배웠죠? 용이라고 배웠습니다. 용은 꿈틀꿈틀 거리는 것이 좋은 용이다. 그것이 곧 살아있는 용이다. 생용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산이 음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자체가 음인데 행동도 음적인 행동을 해버리면 조화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쭉 늘어져 있는, 움직이지 않는, 생동하지 않는 용의 모양새를 가지면 그건 죽은 용이에요. 용이 아니죠? 이무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산은 움직여라, 그래야 생용이다라는 논리가 됩니다. 그 다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양입니다. 그럼 양은 무엇을 얻으면 조화스럽게 되겠습니까? 음의 성질을 가지면, 음의 행동을 하면은 더욱더 조화스럽게 될 것이다. 그럼 양은 빠르다, 그 다음에 거칠다, 직선적이다, 이런 것이 양이라면 음은 부드럽다, 굽이굽이 상대방에 따라서 굽이굽이 돌기도 한다, 수동적이다, 이런 느낌의 음이니까
이미 수는 양이므로 음의 행동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직선으로 가는 게 양의 행동이겠습니까? 굽이굽이 흘러가는 것이 음의 행동이겠습니까? 굽이굽이 흘러가는 것이 음의 행동에 맞으므로 물줄기는 어떻게 빠져나가면 좋다? 굽이굽이 둘러둘러 구불구불 흘러나가는 것이 좋은 물줄기의 모양새라 하겠습니다. 털을 잡을 때 물줄기의 어떤 그 수질 관계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반도는 전체적으로 수질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물줄기는 물 수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 다음 우리 집 앞에 작은 가까운 물을 따질 것이냐. 우리 집 앞에 이제 물줄기가 이제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작은 물줄기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는 큰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게 있다면 멀리에 큰 물줄기가 흘러나가는 게 있다면 그럼 어느 물줄기가 우리 집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기서는 멀리 있는 물은 우리 집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안 미치고 가까이에 있는 물을 우리 집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물을 내수라고 칭하고 바깥에 있는 물을 외수나 또는 객수라고 칭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집 앞에 흐르는 물이 가까운 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앞에 산들이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산이 있고 여기에도 산이 있고 여기에도 산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나가고 이렇게 흘러나가고 또 이렇게 흘러나가면 여기서 이제 물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고 또 시작이 되고 여기서 끝나고 또 이쪽으로 끝난다. 그러면 물줄기가 어느 물줄기가 우리 집 물줄기입니까? 제일 가까운 이 물줄기가 우리 집 물줄기인 것입니다. 이 뒤에 거는 우리 집에 영향을 거의 안 미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수에서는 득수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 파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득수는 물을 얻었다. 이제 막 물이 시작됐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파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물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혈터에서 어디 뒤를 이렇게 보니까 뒤에는 이제 산이 있을 겁니다. 산에서 이제 물줄기가 나와서 어느 지점인가 우리 혈터에서 보이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막 물이 시작돼서 보이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득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줄기가 여기서부터 우리 집에서 보이기 시작해서 점점 앞에 흘러나가는 것이 보이다가 앞산에 의해서든 뭐에 의해서든 이제 가려져서 이제 드디어 물줄기가 안 보이게 되는 요 지점을 파구라고 합니다. 풍수에서는 득수의 개념보다는 파구의 개념을 더 중요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파구가 더 중요하냐? 물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에 꼭 혈맥과 같은 것이다. 그럼 혈맥은 그것이 잘 유통돼서 흘러나가야 되고 그리고 더러운 찌꺼기들, 피에 노폐물 모인 것들을 전부 다 갖고 나가는 것이 이제 이 파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인체에서도 꼭 피뿐만이 아니고 그다음 잘 먹었으면 물을 잘 먹었으면 배출이 잘 되어야 되듯이 우리가 배출 안 되면 큰일 나요. 바로 죽어요. 열흘을 굶어도 우리가 별탈 없이 살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열흘을 제대로 우리가 화장실을 못 간다, 노폐물을 못 빼낸다 그러면 인체에 크나큰 영향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파구는 마지막 우리 기운을 딱 붙잡아주고 있는, 산 기운을 딱 붙잡아주고 있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구가 나가는 모양이 싹 좁아들어서 살며시 없어지는 모양새면 좋은 것이지 물줄기가 이러고 크게 뻥 뚫려가지고 크게 흘러나가고 있는 것은 안 좋은 걸로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파구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이 나침판이라고 하는 이 폐철이라고 합니다.
나침판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동서남북 뭐 8방위로 쪼갤 수도 있고 24방위로 쪼개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나침판을 가지고 파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랬을 때 물줄기가 어디로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터가 좀 더 좋은 땅이다, 좀 더 좋지 않은 땅이다라고 구분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득수를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산줄기가 오는 것을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산줄기가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좋은 산기운을 갖고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직류수보다는 곡류수로서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어야 더욱더 좋은 산기운이 보존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줄기 중에서는 가까운 물줄기, 먼 물줄기가 있으면 가까운 물줄기를 우리 집 물줄기로서 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이 막 시작되는 지점, 물이 막 끝나는 지점이 있다면 물이 시작되는 지점보다는 물이 어디로 막 끝나서 흘러나가느냐, 그 끝나는 지점이 어디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물줄기가 끝날 때도 산에 가려서 물줄기가 우리 집에서 이제 안 보이는 지점, 이걸 파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행여 주변에서 물줄기가 하나가 더 와서 이 물줄기가 만나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할 때 이 두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요걸 뭐라느냐, 세 개의 물이 모였다 해서 삼합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물 두 줄기가 이제 만난 스타트다 해서 두물머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두물머리는 한자로서 뭡니까? 양수. 두 개의 물이 만났다, 양수. 그래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그 지점이 바로 양수리, 이렇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파구가 산에 가려서 갖춰진 파구가 여기였는데 그 앞전에 두 물줄기에 의해서 물이 막혔다면 여기가 곧 미리 파구가 되는 그런 이론도 있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건축물의 곡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줄기에서 직류수는 좋지 않고 곡류수는 좋다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건축물에서도 아주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 가만히 모든 물건들을 살펴보면 다 굽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몸뚱아리를 봐도 그렇고 나무를 봐도 그렇고 강을 봐도 그렇고 바위를 봐도 그렇고 다 모난 것이 없습니다. 다 곡선을 다 갖고 있는데 서양 시각에서는 무조건 쭉 일직선으로 쭉쭉 뻗듯이 도로를 뻗었는지 모르겠지만 동양 시각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럼 굽이 가서 좋은 거센기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왕릉에서도 궁궐에서도 사찰에서도 서원에서도 건축물들끼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하나가 이렇게 있다면 그 건축물은 하나 앞으로 튀어나오게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은 각도를 비틀어서라도 이렇게 놓는다거나 해서 일직선으로 놓는 것을 피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범어사 입구입니다. 범어사를 보면 쭉 들어가다가 계단에서 여기서 또 옆 계단이 트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별탈 없이 일직선으로 쭉 해도 될 것을 한번 틀은 거예요.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를 띠므로 곡선을 자꾸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역시 범어사입니다. 범어사 대웅전 위에서 밑으로 내려 찍은 사진입니다. 조금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잘 보십시오. 여기서 내려가다가 약간 각도를 틀어서
계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 부분을 다음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타일을 어떤 식으로 박아 놨는가를 보겠습니다. 타일을 보면 타일의 문양이 여기는 반만 나와 있고 저 뒤로 가면 갈수록 넓어져서 뒷부분 가서는 타일이 꽃 모양이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도가 틀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치산 통도사입니다. 통도사에서 일주문에서 그대로 정확하게 양옆에 기둥을 사이에 두고 제가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찍었는데 계단은 어디로? 우측편으로 이러고 틀어져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주문에서부터 바로 틀었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통도사 안의 건축물들을 보면 이 앞 건축물들을 일직선으로 놓았을 때 이 뒷건물은 앞으로 튀어나왔으며 각도도 저를 보는 쪽으로 틀어져 있어서 이 기둥들 현판들이 그대로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대웅전인 금강계단, 여기가 금강계단입니다. 금강계단을 일직선으로 놓고 딱 찍었을 때 뒤에 명부전이 기둥들이 하나, 둘, 셋, 넷이 그대로 쭉 다 보이고 있어요. 이것도 각도를 특이하게 살짝 틀어놓은 것입니다. 곡선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앞 소술대문을 그대로 정면에서 찍었는데 뒷건물이 왼쪽으로 가 있습니다. 우베코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찰에선 이러하였고, 여기는 가지산 보림사입니다. 전라남도 장흥에 있는 가지산 보림사인데 여기도 일주문에 그 다음 뒤에 대웅전이 또 옆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는 경남 함양에 있는 남계서원입니다. 남계서원의 지붕들을 한번 보십시오. 일주문 바로 앞에서 정면으로 찍었는데 누각 이쪽 편으로 강당이 삐져나왔고 그 다음 사당은 또 이쪽 편으로 가서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삐뚤삐뚤 이렇게 각들을 지고 있고 그 다음 왕릉을 보겠습니다. 왕릉은 제일 정면에서 딱 찍었는데 이쪽 부분에는 곡장도 보이고 성물들이 보이는데 이쪽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물들이 다 이쪽으로 삐져나왔다는 것은 각도를 이렇게 틀어놨다는 것입니다. 다음 왕릉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직선으로 찍었을 때 이쪽에만 성물이 보여서 각도가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쪽 사진도 성물이 이쪽에만 뻗어나와 있어서 옆으로 직선을 피하고 곡선으로 만들어졌으며 마지막 여기는 창경궁의 앞에서 찍은 것인데 개수측지된 이 다리의 기둥들도 다리들도 휘어져 있으며 그 다음 올라가면서 계단도 휘어져 있고 뒤에 정전도 옆으로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궐에서조차 왕릉에서조차 각도를 피해놨다는 소리는 그 직선을 엄청 피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며 그 다음에 왕릉에서 그 다음 궁궐에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건축물들에서는 곡선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형세론 중에 득수법을 알아보았는데 득수법에서는 산이 더 이상 물러나지 않도록 하고 산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 가까운 물을 따지고 곡류수면 좋다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건축물들에도 그대로 나타나서 건축물들끼리도 각도를 조금씩 비틀거나 앞으로 튀어나온 건축물들로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혈법과 형세론의 마지막인 여기 정혈법과 그 다음 형국론의 기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